김영삼 4당 체제 때 언론에서는 김대중 당이 원내교섭단체도 구성 못한다 했지만 그때 1등을 했어요. 김영삼 당보다 더 높았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기조실장을 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수도권에서 3,000표 차이로 어렵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지난 총선을 이제 되새겨 봐도 그렇고 항상 보면 수도권에서는 적으면은 몇백 표, 그렇죠. 많아도 한 3, 4표 사이로 이제 결론이 난단 말이죠. 항상 3, 4천 표 더 많이 받아가지고 지난 총선 압승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과거 총선에서는 진보 우리도 분열되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1대1이 된 거예요. 이낙연 전 대표는 계속 똑같은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데 대부분 부분인데 싸우겠다. 큰 그 싸움을 지난 1년 반간 이재명 대표하고 왜 큰 싸움을 합니까? 아니 글쎄요, 그 싸움을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웠다가 말이죠. 이낙연 대표 하긴 해요. 혁신기는 항상 혁신기를 죽이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갑자기 이거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갑자기 한 달 사이에 막 급발진해가지고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모욕을 당했다고 하는데 정치인이 예를 들어서 모욕하니까 생각나네요. 문재인 당대표 시절 그리고 이재명 이슬비가 조금씩 오네. 온다. 보고 있어. 당대표도 마찬가지고 정치인이 당대표가 되면 공격받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네. 공격받고 비판받고 주류가 생기면 비주류가 생기고 그 세력 싸움 하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갑자기 나는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 이낙연 전 대표가 본인의 스타일하고 정반대로 누군가가 크게 흔드는 거잖아요. 누가 이렇게까지 흔들어서 거기 솔깃한 겁니까? 배우에 몇 분들이 계시죠. 그렇지만 제가 얘기할 입장은 아니고 아시죠 누군지인데. 그렇죠. 그리고 저한테도 예. 같이 하자고. 같이 가는 것이 어쩌냐. 근데 그분들이 이거 뭐예요? 흔들어가지고. 이재명 안 된다는 거.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아니 그래서 이재명 안 호남에서 된다는데 국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구 안 되잖아요. 자기가 잘 되는 일이 아니라 민주당을 나가게 하는 그런 길로 가는데 아니 모든 정당을 창당하거나 정치를 할 때 자기가 잘 되는 길로 가야지. 난 망해서 자기가 잘 돼. 결국 이낙연 전 대표도 민주당이 어려워지면은 반사 이거 누가 봤어?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왜 그 길로 가냐 이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낙연 신당이 수도권에서 지금 후보 뭐 240대, 250대 된다고 하는데 수도권에서 후보를 냈다고 쳐요. 그러면 당선은 안 되겠지만 당선자를 바꿀 수는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것이 김대중 당 때 사당 체제에서 3,000표 차이로 김대중 당에서 32명이 떨어지더라.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죠.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해서 30명의 당선자를 낼 수 있다, 지역구에서. 그런 확신이 들었다. 그럼 뭐 창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당연히 그렇죠. 본인의 이름으로 30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고 그러면 창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명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지역구에서. 총선 때가 되면 공급처 신당이 생겨요. 근데 출마자는 수요는 있고 공급처가 적기 때문에 공급처가 생기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낭인이잖아요, 보통은. 그렇기 진짜 때문에 이해가 안 가네. 난감하지만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우리 하나 되자, 단단히 하나 되자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낙담하지 말고 또 주위에서 또 이낙연 대표를 잘 설득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하자 그렇게. 그렇죠. 300m 앞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지하차도입니다. 석천 전부이죠? 지하차도 것을 직진 차로로 전환하십시오. 저한테는 이제 자기도 소위 말하는 올드보이 대회에서 잠시 후 기술적으로 왼쪽 하겠다. 들어갑니다. 지하차도 그래. 타신 우리 전까지 분 하시는 지하차도 분들 옆에 우리도 보지 됩니다. 마죠. 잘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지금 현재 그래도 잠시 후 우리가 지하차도 선택하기까지 옆에 됩니다. 선택하고 국민을 향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민주당의 진면목이고 이재명 대표가 취할 태도다. 저는 그렇게 봐요. 호남에서 공천 탈락한 분들 생길 거 아닙니까, 당연히. 생기죠. 그분들이 이제 과거에는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기도 하고, 무소속으로 나가서 성공한 사례는 그렇게 드물지만 없는 건 아니죠. 있죠. 있긴 있죠. 잠시 그리고 후 지하차도입니다. 국민당, 안철수 국민당 유일한 성공은 그렇죠. 근데 지금 이낙연 신당이 많이 만들어진다면 아무도 발표했고 제가 나와 있는 해남한 것이 보고 잠시 후 2시간의 출구입니다. 경로를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저만 하더라도 까지 직진 현역은 제가 더블 수가로 앞서요. 15% 이상 거의 앞서는데 그럴 때문에 마지막 경선은 어떻게 할지 그걸 모르지만 현역은 공천에 탈락했을 때 이낙연 신당도 할 수 있어요. 소속 후보 이낙연 씨 그러나죠. 그렇지만 하지만 저는 민감해서 차라리 무소속을 할 거다. 차라리 왜냐하면 이낙연 없어요. 연애가 다르거나 한길보에서는 미미하다. 노동일보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거다. 이런 거. 그렇지만 제가 뭐 해나와도 진짜 다녀보면 그게 없어요. 아니 그 호남의 정서야 원장님 잠시 잘 후 아시겠지만 하나입니다. 거기서 벌써 호남 후보성 외에 다른 지역에서 지역구 당선신 곳이 없잖아요. 없죠. 당연하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호남에서 한도성이 됐다, 그거 가지고 신당을 할 명분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기 이제 거의 평화를 그게 부절이 아니에요. 잠시 후 과속 단속을 추가하십니다. 검찰 그렇게를 해야 되고 뭐는 약 300m 해야 되고 정도 거기에 왜 이낙연 대표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손을 잡거나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준석 개혁신당 그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어요. 저기다까지도 함께 할 수 있다. 약 하지만 400m 상대적으로 전방에서 12시 방향입니다. 전 대표 상당히 극우적인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낙연 신당도 그렇게 보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이 달라다는 것이죠. 별로 다르죠. 그 정체성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다를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는 당선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많죠. 대구경북. 많죠. 거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이게 공천 학살할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지금 현재 보면 12시 반 50명이 나갔잖아요. 대구. 제가 나갔는데 그 50명을 다 전방에 공수를 과속 했죠. 방지턱입니다. 섭지대는 안 보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그러면은 중진들이 나가게 되고 현역원들이 나가게 되면은 그건 한천지죠. 대구 경북에 그렇게 이제 자리를 비워놔야 본인이 보낸 사람도 앉을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계속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구 정부에서 영향력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 만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중앙일보하고 소위 얼마나 정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관적이에요. 하여튼
대통령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국민 분열 검찰 카르텔을 분쇄하고 본원 카르텔을 하지 않아야 돼요. 자, 한동훈 비대위 출범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시간을 좀 더 줄 수는 있긴 한데 정치 쳤잖아. 그런 거 같죠. 왜냐하면 만약에 한동훈 취임 일성이 지금 국민이 현재 가장 부족한 여야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민주당 이재명 골로 갔습니다. 야 다릅니다. 그런데 대통령하고 차별하고 아 차별하죠. 차별하면서 민생 얘기하고 그랬어야 되는 완전히 거죠. 그러니까 기존 정치권을 좌측 방해 몰아버리는 거예요. 시속 윤석열 대통령, 40km 신호 과속 이재명 단속 대표, 구간입니다. 민주당을 보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잠시 민주당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한판 주의하십시오. 붙자 이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려간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은 서초동 사투리를 너무 많이 씁니다. 여의도 문법, 여의도 표준말을 쓰는 정치는 그게 아니죠. 그리고 카메라를 너무 의식합니다. 카메라를 너무 아,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 보면. 자, 이낙연 신당이 어쨌든 4일 창당 선언을 했는데 4일은 아닐 거라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다? 좀 더 밀어줄 수 있고, 네. 그 사이에 어떻게든 말려보겠다는 게 이제 원장님 아니, 생각이에요. 해야죠. 설사 창당을 한다 하더라도 직전까지 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노력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도리지 잘 가라 빠이빠이 이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어떻게 말리셨는지 뭐라고 답하던지. 저는 몇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는 하지 마자. 어린이 보호구역에 그런 진입하십시오. 약속도 하고 주의하십시오. 몇 분과. 내가 나갈 것으로 보이는구나. 왜냐면 나가봤으니까. 전력이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바보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보수가 분열돼 있는데 우리 민주당도 분열을 이뤄가자.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주에 그 사이 일주일 사이 벌어진 일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자, 박지원 전 부총무장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저희가 앞에 2부에서 대짬뽕 시간이 있었거든요. 모든 분야에 대짬뽕이 있었는데 그 대짬뽕 2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해야 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대짬뽕 2. 자, 짬뽕도 아시는데 투예요. 자, 박문성 해설은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동희 야구동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특히의 로 차별이 아니지 공복 차별. 차별 아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친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새해 첫날이라 온 분야를 합쳐가지고 넘나들며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1월 1일 날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에 골을 옛날 분들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개최했다는 거죠? 개최했다는 건데 뭐 정말 너무나 멋진 골이었고요. 장면 자체가 각이 없다. 무각골이라고. 그러니까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스트라이크. 골파 잡았죠. 근데 확실히 부상이나 이런 여파 없는 손흥민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골로 12번째 골이잖아요. 황희찬 선수가 그걸 넣어 10골이에요. 10골이고. 미쳤어요, 둘이. 네, 제가 BBC 자료 하나 준비했는데 지금 BBC에서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인데 꼭 이거 BBC 자료 아니어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렇지 않아요? 영어로 하면 이런 거예요. BBC 자료가 특별한 건데 영어로 하면 골 순서 아니야, 골 순서. 아니 근데 이거 제가 보니까 골 순서가를 9포인트 해놨네? 바꿔놨네? 아, 그래요? 여하튼 지금 손흥민 선수가 12골로 득점 랭킹 공동 2위고요. 황희찬 선수가 6위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유럽 선수가 아닌 다른 대륙의 선수가
두 선수가 이번 시즌 빈지가 높은 골만큼. 벤지우 손흥민 선수 몽골에서 인기 있어요. 몽골 네네 대학생 300m 약 300m 좌회전입니다. 왜요? 멋있잖아. 그러니까 실력도 있고 그리고 축구도 잘하고 그리고 약간 그 쇼맨십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네,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EPL 리그에서 동양인이 잘하는 걸 처음 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다른. 잠시 후 박지성 우회전입니다. 선수가 있긴 있었지만 이 정도의 득점력 스트라이커가 아니었습니까? 박지성은 도와주는 역할이었잖아요. 네. 잘했고 훌륭하고 팀 플레이어였죠. 네, 대단했지만 도와주는 역할이었다면 여기서는 자기가 스트라이커니까. 이미 뭐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통산 개인 통산 압도적인 100골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아시아의 어떤 선수도 이 정도에 근접한 선수가 없었죠. 몽골에서 이기다기는 네, 근데 이게 몽골이 축구로 되게 약 유명하지 700m 않잖아요. 그렇죠. 축구를 잘 못해요. 좌회전입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응원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1등이죠. 한국을 코리아라는 이 브랜드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중국을 응원하냐 그건 또 아니고 월드컵 하면은 그쵸 무조건 한국을 감정이 이제 돼서 응원할 수 있는 응원하고 게 한국이다. 그 중에서 한국팀 중에서 제일 잘생기고 멋있는 분을 응원한다. 잘생기고 근데 중국은 월드컵 자체를 올라오지 황희찬은 선수가 안 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왜요? 너무 잘하는데 잘생겼고. 네. 잘생긴 건 아니잖아요 황희찬 선수. 남자답게 아, 이건 생겼다. 남자답게 생겼다. 제 취향 이거 그렇죠. 네, 취향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잘생긴 경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한 가지 기록만 말씀드리면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몸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냥 안아골절오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수술도 받고 그래가지고 안 좋았었는데 지난 시즌 그래서 36경기에서 공격 포인트 골하고 도움합친 거 공격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16개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딱 지금 절반 20경기 했는데 벌써 17개 공격 포인트. 확실히 컨디션 근데 황희찬 선수는 부상이 더 놀라워요. 올라온 거. 그렇죠. 10골을 넣었어 10골을. 전방에 10골인데 지금 울버햄튼 소속인데 울버햄튼이 이번 시즌 넣은 골의 43% 혼자 지금 절반 넘어. 그래 진짜 황희찬 선수가 이 정도로 올라오는 건 대단한 잠시 후 몽골에서 황희찬을 좌회전입니다. 응원하고 주변입니다. 아직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이번 없다. 시즌은 아마 장난 아니야. 너무 아는 사람들의 팬들이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약 러시아에서도 손흥민 300m 선수를 가족지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그냥 한국 선수가 아니라 EPL에서 득점왕하고 있으니까. 그치. EPL에서 득점왕을 했는데 그 정도 우리 합니까? 아니면 음력합니까? 어떤 걸로 해요? 1월 1일 새해 신년을 둘 다 해요. 몽골도? 네, 몽골은 또 아무래도 축제나 이런 행사하는 거를 좋아하는 나라다 보니까 1월 1일도 하고 구정도 하고 신정도 하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큰? 같아요. 신년. 설날이 제일 커요. 설날? 설날은 이제 한 2주 가까이 쉰다고 치면 신정이라고 해야 되죠. 이제 1월 1일은 한 일주일. 그것도 일주일? 네. 1월 1일도 일주일, 구정은 또 일주일. 제 나라잖아요. 그래서 새해만 3주 동안 즐기는 거죠. 거의 한 달이에요. 합치면. 뒤로 합치면. 그러면 한 달이 없어지는 거네, 새해 되면? 네네. 좋다. 몽골이래. 트르키에는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를 시작합니다. 주차 모드로 전환합니다. 를 시작합니다. 의혹이라든가 이런 어떤 혐의만 가지고 마구 막 이렇게 중범죄라도 되는 것처럼 막 대우하면서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런 게 일반 대중한테 미치는 영향? 줘서도 안 되고 정치적으로 주고 마땅한 사람이라고 한 그런 거죠.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근데 식으로 줬죠. 그런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정치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지 알죠. 그러면 이게 이 지도자는 말이에요. 대중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대중이 어떻게 인식을 할까. 특히 대통령 또는 사법팔급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치판에 대해서 전부 좀 자성할 필요가 있다. 검찰 이상한 그 의혹과 관련된 막 네. 보도가 나오고 혹은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이런 분위기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이게 맞나. 그리고 이 치명적인 게요,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으로 이미 이제 국면 선진국이 된 시대에
경제 발전은 중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때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식으로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중화공업이나 이 노동의 어떤 장시간 노동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선진국의 경제 발전은 기본적으로 창의성과 역동성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아주 자유분방한 분위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X세대. 그렇죠. 그래서 이 검찰 시대에는 이 시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우리 사회에 너무나 그러니까 본인의 개개인의 사실 개개인에 대한 호불호 이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구조적 문제다. 어쨌든 빨리 좀 회복하기를 바라고. 이재명 대표가 제가 어제 그 사건 영상을 한 5, 6분 후에 봤어요. 그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는 돌아가시겠다. 왜냐면 그 강도, 충격의 강도나 한동안 좀 아무 보도가 없었죠. 그러니까 목이라는 부위가 원래 이게 이제 경동맥을 만약에 건드렸으면 그냥 현장에서 죽는 거거든요. 대부분. 너무 엄청난 강도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돌아가시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나중에 피해 양을 보니까 동맥은 아닌가 보다. 다행히. 300m 언덕 천문이다 약 싶었거든요.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그리고 나서 좌회전 직진 의원님하고 똑같은 차로로 생각. 자기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권력으로 받은 거죠. 이 사람은 죽여서 없애야 되는 사람이다. 잠시 후 양회전 방면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좌회전 지지자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면요. 지도자는 그걸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정치는 안 약 돼요. 150m 그리고 잠시 후 아무리 좌회전 방면으로 비판하고 내가 이거 하지만 저 사람은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헌법 정신을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오히려 지도자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걸 말려야 되는 근데 거고 지도자가 검찰을 향해서 죽여서 막 선동하잖아요. 죽여서 씨를 말릴 막 상대가 선동하잖아요. 막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죠. 어제는 얘기를 갖다가 정치인답게 하긴 했던데 한동훈 위원장도 이 건배사는 따로 하긴 했어요. 또 그거 하지 말았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것도 약간 좀 보면 이제 사실 진심이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하게 되고 이제 정치를 시작을 했으니까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했을 때 이 범죄 혐의자 다루듯이 항상 그랬죠. 상대를 갖다 네. 그렇게 하는 거 저는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요럴 때 그 조금 돌아보는 얘기 있으면 좋지 않을까? 진솔하게. 그러겠습니까? 달코가 석 달 텐데.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거에 빠져 있으면 잘못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나고 자기가 조금 다른 상황에서 이 각도에서 보면서 우리 국민들하고 우리 세상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비대위원장 하면서는 대통령과 대립각을 특권 가지고 어느 정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림도 없는 것 같고 그 영역은.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약속 대련이라고 해서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직진 차로를 지금 이제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거스르는 말을 하고 대통령이 처음에 아니라고 하다가 받아들이고 왜 이거 서는처럼 나를 밟고 가라. 노태우의 6.25 선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전두환이 기획한 것인데 그래서 정권을 연장한 것이고 말하자면 동이라는 그러니까 도로를 재현한 거죠. 그리고 사람과 이제 보통 사람이라는 키워드를 내렸듯이 이번에 한동훈 장관 공유 시민이라는 키워드를 내놨거든요. 이게 fellow, my fellow
총선은요, 어쨌든 간에 이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약 국민들의 400m 눈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뭐 헷갈리게 만들려는 어떤 그런 전략이라고 보는데, 이게 될 수가 없는 게요. 3년 남았어요. 그 노태우 그 6.29 그거는요, 인기 말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미 끝났어. 그럼 어차피 미래 권력이 중요하니까 미래 권력을 가지고 그런 전략을 뭐 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게 그런데 지금은 3년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 얼굴로 해가지고 총선을 이긴다 치자. 그렇다고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3년 남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잠시 후 뭡니까? 12시 방향 그럼 윤 대통령을 그럼 속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두 번째 6.29는 기획은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는 걸 억지로 무리하게 하면, 순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사기를 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정치든 간에 유권자한테 거짓말하면 안 까지 돼요. 직진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임기가 3년이 남았는데 그렇게 하면 그건 어떻게 하더라도 나 대통령 아닙니다. 그다음부터 한동훈입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거는. 그래 놓고 이제 총선 딱 끝나면 되는 거지.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는 자, 이현주 이제 정정당당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에서 공천 받는다는 것은 절대 가능성 신청을 안 한다니까요. 제로에서 마이너스 신청을 안 100으로 해. 하고 있고 신청을 아예 안 하시고 신청을 지금 하면 제가 그 사람들 도움돼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동훈까지 내세워서 이렇게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가, 그러니까 속이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제가 볼 때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상상을 하고 기대를 하는 거죠. 이거 만들려고 하겠죠. 네. 약속대로 하려고 할 거예요. 종목이 뭔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 약속대로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심판하려고 하는 이유를 제거하든가, 그러면 그건 뭡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출당을 시키든가 아니면 선을 끄든가, 어쨌든 뭔가 그런 거 없이 근본적인 그 본질에 대한 제거 없이 좌측 300m 눈앞에 앞에 암시를 시속 자꾸 40km 연기를 신호 피워가지고 과속 국민을 단속 속이려고 구간입니다. 하면, 그것은 나중에 전방에 책임을 감당할 수 없고 과속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출당까지도 옵션이 있을 거라고 봐요. 출당했다가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들어오든 아니면 출당 한 채도 영향을 줄 수 잠시 있죠. 후 얼마든지. 과속 신호 대리인을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그렇게 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보시겠습니다.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총선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영역 중에 이 PF 대출로 인한 건설업계의 위기, 이것도 오랫동안 얘기해왔는데 그게 태양건설업체 되는 거야.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워크아웃 쪽에서 이야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시동 전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요거는 따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따로 뽑았어요. 네. 워크아웃 신청했다. 워크아웃이 네. 뭡니까? 짧게 그냥 설명드리면은 협의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흔히 말하는 이제 판사 앞에 가서 판사가 그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는 법정관리가 있죠. 해상이나 파산 같은 거. 근데 그거는 이제 법원에 가자마자 모든 채무가 다 일시에 동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채권자들이 다 채무가 동결되니까 빚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들끼리 모여서 판사 앞에 가지 말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저 기업을 구조조정해서 살리든지 말든지 하자라는 협의 구조조정. 그걸 워크아웃이라고 하죠. 질서 있는 빚잔치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겁니다. 이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럴 줄 알았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 태영이 그 돈을 원래 네. 여기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빚잔치에다가. 근데 그러지 않고 SBS 살린 데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핵심적인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이 워크아웃이 통과가 되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주시고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 채권자가 그 채무자가 이뻐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막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 당신한테 100원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참을게. 참는 참으니까 거죠. 왜냐면 니네 회사가 괜찮잖아. 지금
기회를 좀 줄게. 예. 그리고 이제 혼자 아니니까 빚쟁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자,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도 봐줍시다. 이거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75%의 채권자가 동의를 해야 워크아웃이 시장에 채권 회수받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죠. 기다릴 이유가 압수돼 없어요. 있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선택해서 75%를 받으려면 채무자인 이 회사가 상당히 사기 출연을 하고 사표줘야 나머지 채권자들이 쉽게 말하면 워크아웃에 이제 성립 사인을 하는데 자기 통장도 팔았고 그렇습니다. 저소득 저도 팔았고 좌측 하고 회사도 팔고 10시 그래, 그 방향 정도 좌회전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요구하면 아예 망해버리겠다. 맞습니다. 그 정도까지 진정성 있는 자본 노력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시작하기도 전에 태형의 좀 소위 말하는 팔아서 나온 매각 대금이 약 2,600억 정도, 예. 1,000억 정도가 나와 있는데 상환에 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태형건설은 나중에 날아가더라도 태형 지주회사의 채무를 삭감시켰거든요. 지주회사는 이걸 떼고도 더 안전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 너를 살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너는 너의 모회사 지주회사 하려고 이 돈을 빼? 이거 우리에 대한 배신 아니야? 그렇지. 이걸 왜냐면 이 못해? 예. 세무자들은 그 지주회사에 대한 빚을 가지고 있는 빚을 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배신행위처럼 돼 있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앞으로 워크아웃의 성패에 중요한 도덕적인 차지가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신뢰를 깨버린 거네. 더 연장선으로 나가면은 채권자들은 만약에 너의 자구책이 불완전하면 우리 SBS도 매각하라고 말할 거야라고 해서 SBS를 볼 경우 티나 안 티나가 시장에 지금 최대 관심인데 SBS 이쪽 라인은 보호하고 여치 않은 태형 라인의 부실은 당신들이 책임져 주시오라고 떠넘기는 그러니까 대형은 포기하더라도 SBS는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이거를 식으로 해석된다는 거죠. 시장에서 그렇게 해서 오늘지 모른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300m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핵심은 SBS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둘 중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핵심은 SBS야. 이게 맞죠. 지주사와 SBS는 지킨다. 부실이 있다면 저쪽으로 몰아. 이런 비도덕적인 태도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정부가 피해를 관련해서 총선 전에 터뜨리지 마. 이 정책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약자인 채무자지만 벼랑 끝 전술을 펴도 시장에서 이번에는 우리를 막아줄 거야라는 소위 말하는 수포 의리 돼버린 예, 이런 그 정부를 믿고 선거 하는 전에 설마 16일을 무너뜨려가지고 네. 연쇄적으로 그렇죠. 불안감을 조성해서 선거를 지배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수를 주겠어? 돈은 공적 자금이 어떤 식으로든 들어올 거야. 우리를 살려줄 거야. 네, 그런 태도가 이 두 가지가 깔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태도가 왜 근거가 있냐면 정부 쪽 정부발 뉴스들이 지금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태형이 워크아웃 신청하기 전에도 정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게 노출이 됐고요. 또 하나는 지금 워크아웃이 이제 시작합니다. 채권자 모의세라는 협의 절차가 있고, 그다음부터 이제 한 달 이내에 뭐 장관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루트가 있는데 정부 말은 이것도 정부발 뉴스인데 총선 전에 워크아웃 본 타결까지 해라. 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예 본 타결까지 해버려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부가 정확하게 압박을 주니까. 그럼 돈은요? 이렇게 얘기 나오면 그건 알아서 우리가 잘 해줄 테니까. 예, 왜냐면 사실 이게 조금 압박이 가능한 이유가 빚이 제일 많은 은행이 주채권 은행이거든요. 여기가 사실 모든 채권단의 의장처럼 네. 역할을 합니다. 여기가 산업은행이에요. 게다가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은 정말 간접적으로 약간 핸들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조금이 아니죠. 한정권에서 나는 세게 해드리고 있죠. 마음만 먹으면. 진짜로 그 음모론이라지만 독한만 먹고 정부가 넘겨보면 산업은행이 SBS 팔려고 그러면 팔아야 될지 모르는. 근데 산업은행이 야 최대한 이거 채권단 보고 참아 그러면 참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그런 비도덕적 행태가 지금 워크아웃 시작도 전에 지금 가지고 있고. 그 정도 자신감 있으니까 이걸 했겠죠. 네, 그렇게 보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은 저러다 가지고 워크아웃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냥 망한다. 빚잔치하고 망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SBS한테까지 불똥이 튈 텐데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시장의 반응인데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2,500억 중에 1,500억 그거를 여기다 넣으라는 정도밖에 안 되고 근데 앞으로 SBS한테 받아야 시장한테 받아야 될 차고책이 3.5조에서 3조가량이 넘어가는 뭐가 이렇게 거예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워크아웃을 앞둔 분수령이 지금 찾아왔어요. 만약에 그 산업은행이 조정해보려고 하겠으나 지금 많잖아요 지금 채권단이. 채권단이 약 많게 잡으면 400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채권단 중에 나는 절대 못하겠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돈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 워크아웃이 안 될 수도 있겠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방정식인 것 같은데, 이거. 또 방금 말씀드린 그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의 사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 워크아웃을 지금 현재 성패를 가로질 수 있다고 본 게 뭐냐면 일반 채권자들 PF 관련해서 뭐 보증이 있었다는 금융기관, 은행들하고의 문제는 그거라고 치는데 이런 금융 채무가 아닌 일반 채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소위 말하는 상사 채권, 네.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노령 대금, 대금을 안 주는 거죠, 그냥. 철제 납품 대금 이런 네. 것들이 상사 채권인데 주차 모드로 전환합니다. 네,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선 그 보수 정당에 저도 이제 12년 동안 활동해 왔습니다만은 보수 정당에서 오래 활동해 오신 분들일수록 최근의 현상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정류를 자괴감을 다시 느끼고 굉장히 탑승합니다. 많은 것 같다. 이런 방향성은 제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원 내외를 좌회전 가는 4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사실 저는 그 현상 자체가 안타깝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뭔가 계속 이상적 기자라고 글쎄요, 저는 그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뭔가 상황이 잘못해서 아주 훌륭한 자원들이 상처받는 상황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상처받은 마음까지 보듬어서 다시 새로운 도시에 가보고 500m 앞 송파 5성방면 우회전입니다. 그런 부분들일수록 제가 약 150m 성곽에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과속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300m 앞 송파 5성방면 우회전입니다. 시선을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원성 송파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약 200m 성곽에서 화성 양가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500m 앞 화성 양강길을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 욕심 많은 편 내공과 가족과 약 200m 300m 앞 좌회전 양강길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내가 부자라고 해서 화성 양가 방면으로 성곽에서 좌회전입니다. 11시 방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흉기 테러로 쓰러졌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술 하루 만에 이식을 되찾았습니다. 중환자실을 나와 일반 응급실로 옮겼지만 아직 연회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진료 기록을 확보한 민주당 측은 이 대표의 상태가 피부가 꺾인 열상이 아니라 지방층 안에 뇌경정맥까지 가상이었다. 3.5km까지 직진입니다. 윤정욱 기자입니다. 검사 결과가 양호했지만 아직 안정이 필요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수술 때 중환자실에 특별히 만남시키고 항생제와 진통제등 회복을 위한 기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특히 이 대표의 부상은 피부가 찢어진 걸 뜻하는 열상이 아니라 피부와 지방층 아래 내경정맥이 흉기에 찔린 1.4cm 크기의 자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경 증후의 분위기 무서운데 심각한 경동맥의 작은 혈관들에서도 출혈이 있었다면서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식을 가는 의료진의 권고가 있는 만큼 당분간 면회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김국경 경찰은 오늘 피의자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범행을 대개족까지 한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송광모 기자.
경찰관들이 김 씨의 충남 아산 자택에 들이닥칩니다. 현재 구매 기록 같은 게 여기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이야기해요. 잠시 뒤 김 씨의 부동산 사무실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5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컴퓨터 하드 메모리와 손기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계획권 범행을 위해 손잡이 부분을 변형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지난 1일 혼자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갔다가 울산 살해하려고 했다고 자백한 데 이어 공범 없이 개인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의 당적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1km 앞 12시 조용한 편이었는데 최근 월세를 몇 달째 못 내는 등 생활고를 겪어왔다고 호실 내부 책상 위에는 신문과 필기구 등이 놓여 있어 최근까지 사용한 흔적이 눈에 띕니다. 주민들은 김 씨가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500m 앞 12시 방향 출발입니다. 또 김 씨를 서울의 한 시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 20여 년 전에 사무실을 이용했지만 최근 몇 달간 월세를 밀리는 등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가게 임대인에게 밀린 월세를 모두 내겠다고 약속했지만 해를 받자 어떤 주민은 김 씨가 정치 성향을 드러낸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또 다른 지인은 김 씨가 정치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88 수원형 좌회전입니다. 야맹터 앞 4,500차로에서 파라나이스 88 경찰이 수원형 김 씨의 좌회전입니다. 정적을 확인하기 위한 여부를 확인해줬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인터넷에는 자작극이라고 약 500m 전방에 70km 가속 시속 7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시속 70km 과속 민주당은 단속 법적 대응을 구간입니다. 예고했고 이들도 공약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3.4km 여야 모두 제2항 폭력의 지하철까지 직진입니다.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는 가설입니다. 신중현 이재명 대표가 피해 질려 쓰러진 직후부터 인터넷에는 확인되지 않은 소식이 알려져 마구 퍼졌습니다. 구독자 85만 명이 넘는 한 유튜브 채널 가짜 가는 피를 어떻게 묻혀서 하지? 경찰 조사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도 누군가 살인을 사주했다. 부부 사조직이 개입된 일이라는 가짜 뉴스도 계속 확산됐습니다. 커다란 그런 음모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또 부정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사건을 악용해 관심을 끌고 또 그것으로 돈을 버는 전형 번째는 명백하게 그것이 2차가 39 터널입니다. 국민의힘도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해석이 사회에 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쇼라고 외치는 일부 지지자를 직접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극단적인 발언으로 상대를 깎아내리고 내 편만 옳다고 해온 정치권이 음모론을 키운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대화와 화해의 리더는 사라지고 대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어느 폭력이 자기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1km 앞 제2항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CNN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이 대표의 피습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정치가 극심한 양극화에 시달리면서 각 진영 간의 분노만 고조되고 있다고 재조명했습니다. MBC 뉴스 신중명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제1야당 대표 피습의 500m 강한 앞 우려를 제2항 표했던 윤석열 지하차도 대통령. 진입입니다. 오늘 신년 인사회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테러는 범죄 행위를 넘어서 자유민주주의 수반차 앞 실현이라고 강하게 제2항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오늘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인찬 기자. 잠시 후 제2항 지하차도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지 3일째 일본 서북마을 이시카와 지역에서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강한 여진이 잇따르고 있고 많은 비까지 내리면서 구조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현영준 특파원을 연결해서 현지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 특파원, 지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지진 피해가 발생한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주택들은 이번 강진의 충격으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무너진 주택에 매몰된 주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사망 73명, 중상 2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건물 안에서 구조 요청 신고가 130건이나 접수됐고 연락이 닿지 않는 주민들도 많아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피난소에 대피한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규모 3에서 5의 강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안에 규모 7 이상의 강한 여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여진이 계속되면서 구조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비도 많이 내렸다면서요? 네, 지금 제가 있는 이곳 노토반도에는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진 충격으로 건물이나 집안 구조가 약해진 상태인데 폭우까지 겹치면서 건물 주변 집안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는 전국의 구조대와 자위대를 총동원한 상태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기자회견 내용을 잠시 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70m 우회전입니다. これは時間との戦いであり、まさに今正念場であると感じています。 그러나 대부분의 도로가 파괴돼 구조대와 자위대의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도로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립된 주민들에게 물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선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MBC 뉴스 한영준입니다. 어제 저녁 일본 하네다 공항에 착륙한 여객기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일본 교통당국이 사고 원인 등에 대해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 사고 여객기 승객들이 찍은 영상입니다. 승객들은 마스크를 쓰고 입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비행기는 착륙한 뒤 1km를 더 전진하고서야 멈췄습니다. 매질린 어린이가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창문 밖은 붉은 화염으로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叫び声とか自衛官の方も結構大きい声で誘導なさってて 문이 열리자 승객들은 한 사람씩 오리 쪽에서 시작된 불이 기체 전체로 번지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분. 목숨을 건 탈출이 이루어진 겁니다. なんでこうなっちゃったのかっていうのはまず一番最初に知りたいですけど、あととりあえずは飛行機乗りたくないなって感じですかね。 사고 항공기는 이륙을 준비하던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1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여객기가 고도를 낮춰 활주로에 진입했는데 당시 이륙을 준비하던 해상보안청 항공기도 이미 같은 활주로에 들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海上保安庁の飛行機のボイスレコーダーとフライトレコーダーは回収ができています。 일본 당국은 관제사의 지시가 잘못됐거나 해상보안청 항공기 기장이 지시를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기업 구조 개선, 워크아웃에 몰린 태영건설로 호소를 했는데요. 하지만 채권단은 태영이 첫 약속부터 지키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이고 강력한 방안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채권단을 상대로 자구책을 설명한 태영그룹. 윤세영 회장은 실제 문제가 되는 우발 채무는 2조 5천억 원 정도라며 채무를 상환할 기회를 주면 어떻게든 태영을 살려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채권단은 태영이 당초 약속한 자구 계획을 처음부터 이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채권단은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 원과 자회사 에코비트 매각대금, 골프장 블루원과 평택 사이로 지분을 태영건설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대금 대부분이 태영건설이 아닌 지주사 TOI홀딩스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지원을 호소했던 윤 회장은 사제 출연에 대한 채권단의 질문도 받기 전에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영 측에 구체적인 자구 계획안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그냥 열심히 하겠으니 도와달라고 라는 취지로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채권단은 또 오늘 12시까지 1,149억 원을 넣으라는 요구도 지키지 않았다며 자구책을 구두 약속이 아닌 공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채권단 설명 이후 기자설명회를 가진 태영 측은 오너의 사전 출연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고 태영건설과 관련해 SBS 매각 방법을 제시할 수 있지만 법적 제약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매각이 빨리 안 되는 경우에는 먼저 뭐 담보 제공을 해서라도 자금을 만들어서 태양을 건설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태영 측은 오는 11일 채권단이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시간이 있다며 주채권은행을 통해 진행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차 모드로 전환합니다. 네, 시작합니다. AI 충격 녹화 한 건이 있습니다. 화면 터치 시 영상 재생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의 신뢰를 바로 잡는 게 문제죠.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제 태영건설의 채권단 설명회가 자구안에 대해서 산업은행장은 이건 자구안이 아니다. 읍설 여기 쉽게 말하면 SBS라든지 이런 알짜 계열사에 대한 지분 매각 계획이 들어갈 것인가. 또 하나 태양건설을 제외하고 지금 다른 계열사, 지주회사 쪽으로 돈이 지금 빠지고 있는 것들, 이런 비도덕적인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시정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의 포인트였는데 그 부분에서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채권단을 만족시킬 만한 구체적인 자구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채권단은 반응이 싸늘했고 이런 식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자구안을 구체적으로 나올 때까지 종용하겠다라고 지금 채권단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상황으로서는 오프가 개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귀추가 더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태영건설이 제대로 된 자구안을 내놓지 못해서 설득하지 못한다면 워크아웃 개시가 안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멘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알아보자면 태영건설의 여파가 계속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캐피탈사를 중심으로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요. 네, 이게 이런 문제를 저희가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건 태영 자체도 문제가 크지만 이 금융시장 또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치는 시스템적인 영향 이게 중요한데 태영도 지금 뭐 어음 관련해서 투기 등급으로 CCC도 등급이 낮아졌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사이트 그리고 초기 위험이 높지만 이자가 높은 브릿지론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재 부동산 PF 위에 걸리는 캐피탈사 같은 이런 쪽에서 먼저 이제 위기 신호가 나오는데 제가 신문은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옥시 캐피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험 등급이 1PD 플러스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아졌고요. 낮아진 배경을 보니까 부동산 금융 내에서 브릿지론 비중이 72%나 돼요. 브릿지론만 72%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순위, 후순위 같이 좀 질이 안 좋은 채권이 8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금융사들은 위기가 걸리면 바로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신호가 잡히는 거죠. 그 다음에 DG 캐피탈도 신용 등급이 낮아지고 해서 금융사로도 여전히 위기가 번지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된다라고 해서 연초부터 부동산 PF 위기가 여간 심상치 않다. 이렇게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뭐 빨리 정리될 것 같지 않고 심각한데 좀 우려가 큽니다. 여기까지 박시동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안녕. 새 부동산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자,
올해 부동산 한번 쳐볼까요?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180m 내일부터 나가야겠습니다. 첫 번째. 직진 차로를 이용하십시오. 전국 아파트 거래량 추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잠시 후 왼쪽 보시면은 이어서 180m 지하 차로입니다. 루멘 우측이 현재 시점입니다. 지금 전국 아파트 거래량 추이인데 보시면 보통 평균선이 한 5만 건 정도 돼야지 평균이에요. 한 달에. 저 부동산 접선이 평균선입니다. 저기 5만 건. 그리고 맨 우측에 보시면은 좀 많이 내려왔죠. 2만 5천까지 내려왔습니다. 평균의 단박수입니다. 이 정도로 거래량이 급감을 했고요. 그 가로축이 지금 언제부터 언제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지표입니다. 매월. 보시면 이제 다른 분은 네. 2006년부터 매월을 네, 맞습니다. 그 지표를 연결한 건데요. 우리가 유심히 보실 것은 저기 왼쪽에 보면 색깔이 좀 비슷한 데가 있잖아요. 파란색. 네, 그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2월 4일 지금과 비슷하게 활성화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 하락기 구간은 금융위기부터 대책이 나올 때까지. 네, 대책이 나오니까 거래량이 급증하잖아요. 급증한 수준이 5만 원 평균 나오고 있어요. 중심에서 보니까 저는 그 부동산 접선 위로 하락기 구간을 올라갔다. 거기에 대책이 회복을 나오고. 많이 했죠. 거래량 보니까 가격이 상승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 시장을 보시면 거래량이 회복을 하는 대책이 1월 3일날 작년 나왔잖아요. 오른쪽 끝에 보시면 네, 오른쪽에 그 2009년도 대책하고 이번 대책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 1월 3일 나왔죠. 근데 효과는 어떠냐 보시는 거 같이 효과가 없죠. 많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현재 경제 상황이나 소득 수준이나 집값의 수준이 과도하게 높거나 소득이 낮거나 팩트를 얘기해 주는 게 거래량입니다.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대요. 정부 대책의 성격 혹은 뭐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MB 정권에서도 이렇게 그 부동산 아래로 떨어졌다가 확 올라갔어요. 그러다 다시 툭툭 돼요. 그 뒤로 한 4, 5년 동안 뭐 하나 필요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지. 앞으로는 더 힘이 약하겠죠. 저렇게 한번 끼고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수도까지 도달에 못했고 절반까지밖에 안 올라가고 집에 꺾여 내려갔다. 거기서 보신 것은 앞으로 거래량이 더 급감할 것이고 요즘 나오는 PPP 분양이 돼야 되는 분양이 부족해지고 그런 리스크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때서 무슨 일이 네, 사실 활성화된 책 나오고 나서 다시 이제 하락을 들어갔잖아요. 그때 바닥이 지금 활성화된 수준하고 똑같은 수준이 아니니까 그때 바닥하고 지금 최고점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느끼시는 게 다르실 거예요.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은 더 내려갔죠. 평균보다 더 내려갔죠. 활성화된 지역들. 그럼 우리가 1년 동안 작년 안에 뭐 거래량 늘고 가격 상승이 됐지만 결론적으로 옛날 바닥 수준보다 거래량이 안 받쳤잖아요. 근데 연두 색깔 보시면 점점 들다 보면 저점 밑에서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답은 하나죠. 우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근데 조금 신경 안 쓰고 건설사들은 누가 봐도 신경을 좀 편애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약간 공정과 상식에서 좀 균형감이 좀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아파트인데 보시는 것이 완전 이제 거래량이 꺾였죠. 아까 그 장기선 전국이었는데 서울 이제 월별 거래량인데 이거 보시면 1,700대로 내려왔습니다. 작년이 사실 최악의 1,815건 나왔거든요. 저희 예측치를 제가 써놨었는데 1,815건이고 한 달 거래량입니까 이게? 한 달 거래량인데요. 서울의 아파트. 이 서울의 아파트고 다음 달 기준 한 1,700 정도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까지 가는데 실장으로 좀 나오잖아요. 이게 조금 받쳐주지만 여전히 약할 것 같습니다.
거죠? 네, 조금은 좀 우리가 좀 느끼기에는 동료하거나 아니 진짜 국민한테 진짜 위하시고 각지 하는 대책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랬고 이건 부산도 마찬가지죠. 근데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다른 그림이 하나 있나요? 그 다음 경매. 경매 지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왼쪽 끝에 저게 이제 좋을 때 시절인데요. 주황색 선이 이제 그 경매 그 낙찰 가율입니다. 빨간색. 네, 아주 위에 주황색 메뉴에. 메뉴에 주황색. 아, 113%가 120%. 메뉴에는 주황색이고 안에는 빨간색이네요. 네. 거의 똑같다 보이는데. 막대기는 경매 물건수예요. 물건수. 네네. 그 위에 보시면 수치가 나오기에 110. 해놨는데 110번에 낙찰이 맞습니다. 더 비싸게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때는 이제 주택가격이 오를 때입니다. 지금 이제 우측으로 오시면 현재 시점인데요. 지금 80%입니다. 그 이게 뭐냐면 100원에 나오면 80원에 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빨간 선 있지 않습니까? 빨간 선도 지금 하락 추세잖아요. 지금 뭘 나타내냐면 이제 낙찰률입니다. 낙찰률. 물건이 10개 나오면 몇 개가 되는 거 이 비율인데요. 보시면 20% 30%대입니다. 10개가 나오면 3개도 안 되는 거예요. 채. 예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17개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자 있는 물건 빼고는 거래가 잘 된 건데요. 결론은 뭐냐면 80%로 낙찰이 됐다 할지라도 7개의 물건은 그 다음에 경매를 다시 넘어가잖아요. 7개는 아예 낙찰이 안 되고 돼서 다음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되는 것도 20, 30%밖에 안 되는데 그게 80%의 가격이다. 네네. 그게 그러면 8 곱하기 800 보시면 되는 거죠. 80%로 다음에 나가면 또 80%, 20% 다운하고. 아, 그렇겠죠. 88, 64. 64%. 그래서 밀린 물건들은 60, 70% 선에 이제 거래가 되는 형태가 되니까 현재 가격이 30% 갭이 생기잖아요. 그럼 경매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잘 아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현재 시점의 가격보다 지금 70% 선으로 내려와야지 뭐가 되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가격 기준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연속성이거든요. 보시면 막대기가 계속 늘잖아요. 경매 물건이 지금 강남이 두 달 전부터 한 3, 40개씩 나옵니다. 강남 불필요한 말은 전혀 마비가 안 맞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보기에는 부동산 잘하는 선수들이 보기에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렇죠. 예. 손해볼지도 안 하는 거니까 그분들은. 굉장하죠. 수익률 쫓아가니까. 네,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러면 부동산은 대세 하락인데 정부가 어떻게든 그거 떠받치려고 이런 론들 저런 론을 내놓고 있는데 그걸로는 역부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대세 하락을 거스를 수 없어요. 그건 뭐 MB 때도 그랬고 예전에도 그랬고 뭐 역사는 또 되풀이되잖아요. 지금 이제 매수 심리가 예전보다 약하고 어떤 투기나 투자에 대한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했을 때 수익이 날 여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기운은 좀 약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저희가 이제 신뢰하는 이유가 집 떠넘기는 거라고 받아주면 안 된다. 근데 그때 언론 기자들은 모두 다 지금 안 들어가면 바보라고 그랬거든요. 집못 사. 그러면 진짜 나쁜 어떻게 보면 아직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근데 시장에 있는 그 교수님만 그런 얘기 하셔가지고 욕 많이 드셨어요 그때. 제가 볼 때는 사실인 것 같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죠. 근데 뻔하게 보이니까 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왜 팔겠냐 이거를 지금. 그때 이 방송 그때 집에 안 가고 아직 좋아요. 저희 방송 본 사람들만 그 교수님 그분들은 방송 보신 시청자 교수님이 한 말을 믿은 사람들만 그분들 지금 허덕허덕 한대요. 그 높이 외치고 다른 분들은 왜 지금 살아오는 왜 같은 시장을 보면서 아 그거는 이 전문가들이 이제 다들 수익 구조에서요 건설 뭐 이렇게 단점을 말씀드리겠죠. 건설사가 언론사가 주최하는 세미나 뭐 이런 데 이제 강연을 나가서 이제 강연료를 받잖아요. 그럼 그 건설사의 강연료를 더 먹고 그런 거 같고요. 더 먹고 싶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살 만큼 산 것 같고 인생에 한 번인데 뭐 진실을 너무 외면하기에는 제 마음이 허락을 안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젊은이들이 사면 물릴 것 같다는 것이 이제 저는 또 현장에 아시는 분도 많아서 정보가 좀 있잖아요. 이건 도저히 못 가기에는 좀 양심을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라도 해야겠다 했는데 다행히 또 출연시켜 주셔가지고 전달이 좀 됐죠. 그때 처음으로 저 뉴스공장에 나오기 본격적으로 네, 나오셔가지고 그때 계속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그때 욕도 계속 먹고 많이 먹었죠. 저런 것 때문에 책임질 거냐 한 번도 거짓말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계속 얘기하셨죠. 하면 안 된다고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그 교수님도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건설업계에 필요로 하는 멘트를 하신 적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저는 뭐 좀 객관적으로 했었지 치우치지는 않습니다. 치우치지는 않았다.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치우치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고해야 되겠다고 막 진실은 얘기하겠다. 국가 국민으로부터 받아들여 뭐랄까요? 공부를 한다든지 전문가 공부를 하고 지식이 있다라면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전달하고 진실 여부를 소비자들이나 시민들이 판단하게 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왜곡되게 자꾸 나오다 보니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모 포탈에서 평균 매매가 10억은 넘어 자극적이고 그때 뭐 팩트로 들이 너무 뭐랄까 시민들한테 진실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저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거에 가깝죠 사실. 건설업계를 위한 사기를 같이 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심각하다고 판단해요. 그걸 베껴먹는 대상이 일반 국민이에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고. 자, 한 가지만 더 짧게 해줘. 네네. 이 태영에서 시작된 이 PF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사 부도까지 쭉 2004년 올해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 뭐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나리오였고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빨리 나왔는데 그 캐피탈사하고 증권사, 저축은행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일단 그쪽에 연결된 건설사들은 캐피탈사, 증권사가 이제 본 PF가 보통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본 PF인데도 분양률이 저조한 데들이 많아요, 현장이. 그런 데들은 원금 손실이거든요. 본까지 본 PF를 하는데도 그러니까 증권사, 중소형 증권사와 캐피탈 몇 개들은 지금 제가 볼 때 수순을 밟는 절차를 갖고 있고 이복형 금감위원장이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발표할 때 뭐 한 개의 경우 본인들이 책임져라. 이게 이미 벌써 메시지를 던졌고 바로 일주일도 안 돼서 태영이 터졌잖아요. 신호를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태영이 지금 뭐랄까 배짱이거든요. 조금 제가 들을 땐 정말 양땡땡 같은 말 하시던데 그냥은 이런 거죠. 우리가 먼저 국가 경제에 협박이던데. 아 이게 도대체 회장님 하시죠? 나온다 안 이렇게 외면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니까 채권단 KDB가 제일 채권 있는 구석에 있는 것 같아요. 채권단이 아니라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또 녹음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녹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제와 저희를 다잡는 홍사원의 경제쇼 오늘 오후 4시 생방송에선 러시아 전문가 박동수 박사와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경제에 추가로 미칠 영향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시청 부탁드립니다. 주차 모드로 전환합니다. 를 시작합니다. 눈썹이 살짝 진해지는 것 같은데 야 이런 거야말로 정말 플라시보구나. 어연아이씨 방문으로 좌회전. 플라시보 얘기. 이 영양제를 조금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방송 같은 데서 워낙 많은 영양제 관련된 얘기하시고 단백질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모르겠어요. 이 매불서의 특징이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진실로 갑니다. 만약에 정말 저희가 영양제를 생각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영양제라는 건 자기한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약사님께서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영양제 중에서 그리고 그 영양 성분 중에서 단백질이라는 것도 우리가 근육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성분이니까 당연히 필요할 것 같지만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는 에너지원으로도 작용을 하고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드는 구성 성분이기도 한데 우리 몸에서는 그거를 분해하거든요. 분해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몸 밖으로 쓰고 나는 것을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분해하고 배출하는 기능, 대표적인 게 간과 콩팥인데 간 기능이나 콩팥 기능이 안 좋다고 하면 지나친 과량의 단백질 섭취는 간과 콩팥을 과로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근육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에너지나 영양분이 공급됐으니까 늘어나는 순서가 있을 수 있지만 간과 콩팥이 무리함으로써 마이너스 요소도 존재를 하게 되고 간이나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단백질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근육의 양이 10이라 그랬을 때 얘가 망가져가지고 20을 망가뜨리면 근육이 오히려 마이너스 12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정말 개개인에 맞춰서 그렇지.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고 차라리 최웅님처럼 네. 모르면 안 먹는 게 오히려 참 맞잖아. 이게 맞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고요. 특히 단백질과 같은 것들이 너무 과잉 섭취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필요한 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은 내가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드시는 게 좋은데 내가 만약에 도움이 안 되면 그건 독이 될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아주 젊은 분들 얘기도 했는데 60대 이상의 어르신들도 단백질 섭취를 하실 때는 의사 선생님 이런 노년내과나 그럼요. 상의를 해서 드시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감소증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그 뇌의 무력감이나 이제 근력이 떨어진 게 원인이 단백질 섭취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얄팍하게 우리 몸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건강관리 잘하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요즘에 또 뜨고 있었던 게 뭐 글루타치온 그거를 마치 뭐 그런 거 필름 같은 거 입에다가 이렇게 먹으면 어마어마한 항산화나 탄소와 이런 거가 있을 것처럼 그래서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외식품이나 이런 거를 판매하는 분들은 그 얘기까지를 안 해줘요. 그건 자기한테 불리하죠. 비싸거든요. 그런 거 먹으면 마치 무슨 어떤 항노화가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내부실에서는 저희가 다 제대로 짚어주는 편인데 네. 저희 MC가 그런 걸 잘 안 해요. 좋은 얘기를 굉장히 존중하잖아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뭐 공중파건 종편인 건 할 거 없이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맨날 광고를 하는 전문가를 방송에 부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을 무슨 그걸 우리가 문제제기를 제일 많이 하는 그게 제일 많이 했지. 문제제기를 이런 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강조해야 됩니다. 일단 뭐 섹스를 하면 예. 예뻐진다, 노화에 도움이 된다, 건강에 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에서 이게 너무 금기시 돼가지고 입에 올릴 수가 없어요. 잠자리 얘기를. 여기서 네, 아니 몰라요. 그 사람들이 뭐 더럽다, 지저분하다 그런 얘기 집에 가서 해라, 모텔 가서 해라. 스킨십 자체가 네. 이렇게 그 우리 사랑 호르몬, 애정 호르몬 이렇게 알려져 있는 옥시토신의 분들이 섭취시킨다는 건데 네. 뭐 예전에는 이 옥시토신이 그 아이를 출산할 때 자궁 수축시켜주고 또 엄마가 그렇죠. 그럼 해야지 잠자리. 오르가즘을 느끼거나 하면 굉장히 증폭
중간중간에 그 지사님 신인이라고 하면 서울대 성광이나 이런 거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노화를 줄 수 있다. 그건 있을 때 만나면 그게 짱이죠. 괜찮아? 네, 늙으시. 원하는 말것 같은데 원하지 않잖아, 너 솔직히.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가까이서 보면요, 얘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보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일 합니다, 관계.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노화를 나누죠. 뭐죠? 무조건 합니다, 그거 저는. 아니 실제로 이제 2022년에 나온 연구결과에 자료 화면 투자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네네. 이게 늘어나는 사람이 기대 수명이 가파르게 늘어나. 네. 보통 사람보다 한 4, 5년이 더 늘어나는 사람이 정치인. 직군으로 정치인들이 더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사실 그래서 정치인이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정치인이 또 수명이 짧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잖아.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정치인이 아무튼 더 기대 수명이 가파르게 증가를 또 지난 150년 동안에 그 패턴이 그대로 점점점 국민들은 점점 아마 역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약간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평균 수명이 국민도 그래도 한 10년 늘어날 때 정치인은 14년씩 늘어났는데 그게 사실 정확한 이유는 모르는데 접근성이 좀 더 좋지 않나요? 의료 접근성?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갑질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병원 갔을 때 내가 누군지 아프면 치료를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소득 격차만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인하고 일반인하고 소득 격차가 나는 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좀 주의의 일이거든요. 그보다는 아까 우리 교수님이 지적을 해주셨던 스트레스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정치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보면은. 자기 희망회로를 가장 잘 돌리는 직군처럼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저희가 노화, 노세, 수명을 얘기할 때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으니까 특정 요소 같은 데 집착을 하고 그것만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하거나 거기에만 저희가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이런 경우는 숲을 보는 게 아니라 나무만 보다 보니까 나무를 생각하면서 치료하거나 나무를 생각하면서 관리하면 숲이 망가지는 게 지금 얘기하셨었던 것처럼 정치인들이 건강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을 텐데 그 중에 긍정적인 요소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거나 애써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거나 혹은 의료 접근성 같은 것이 부분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건데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하나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강연 형식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매부쇼 광고적인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의 것들이 정재훈 약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정보의 선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수위가 있겠고 그 수위가 제가 잠깐 있었던 매부쇼의 특징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시는 것 같아서 정보 전달을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걸 듣는 분들이 모든 게 다 진실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안 된다는 게 저는 건강 관련돼서 1번인 것 같습니다. 나팔기가 돼서 안 되고요. 내가 듣는 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건강상에 있어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검증을 하는 게 첫 번째 당부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모든 사람한테 좋은 건 없습니다. 나에게 좋은 거,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찾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고 세 번째는 전체를 봐야지 부분에 매몰되면 전체를 잃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 관련돼서는 정보의 객관성 및 정확성
그리고 내가 개별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화시켜서 네, 세부적인 거는 스트레스 관리가 일단 이거 끌고 나왔으네요. 야, 내가 의외로 좀 잘한다. 너무 잘하는데. 어. 아니, 근데 주변 사람이 이분 때문에 건강이 안 걸리죠. 네, 정치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러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내 건강 생활에서 내가 좀 풀고 가야 되겠어. 아까 그 나팔기가 아니라 팔랑기. 내 그것 때문에 아까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 지금 딱 되니까 이제 쑥 시원하잖아. 네. 아, 좋은데. 저는 수명이 줄었어요. 운동이나 하세요. 운동이나 네. 그 방송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표정하면 그렇게 좋아요. 저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아요. 예, 개운하다고. 예. 예리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이거는 뭐 인류의 숙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끔 저희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팟빵 오리지널. 전민기 체육의 매물 시간.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입니다. 압도적 재미 매불쇼 진짜 생방으로 기분 좋게 출발하겠습니다. 에너지 이렇게 썼다 끝까지 못 갈 것 같은데. 끝까지 해내. 안 돼. 보통은 처음에 이렇게 하면 뒤로 갈수록 처지거든요. 계속 갑니다. 이 에너지 네, 그대로. 알겠습니다. 그 요즘 말이죠. 네. 연말이잖아요. 연말이죠. 스타들의 미담이 참 많더라고요. 스타들의 스타 최욱 씨의 미담도 하나 좀 내 후배들 챙겨줘. 네, 이런 미담이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최욱 씨도 혹시 수사님과 저에게 좀 양보해 주실 생각이에요. 야, 지금 너네들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받고 있다고 팟빵에서 매일 많이 듣고 있어.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하는데 자꾸 출연료를 올리냐. 최욱 씨의 미담 기다려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 쓸데없는 과 몰리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을 잡고 광고부터 출발합니다. 전방에 교통문자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십시오. 생명을 살리는데 적십자사가 못 갈 길은 없습니다. 낮은 곳으로, 더 어두운 곳으로, 희망이 필요한 곳으로 적십자 봉사원을 모집합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의 공통점은 최고급 생등심만 쓴다. 자연 치즈만 사용한다. 100% 수제로 만든다. 그걸 한마디로 하면 미단 돈가스를 쓴다. 모그촌 생등심으로 만든 미단 돈가스. 그건 그냥 여보야 쓰세요. 여보야? AI 기반으로 내게 꼭 맞는 인연도 추천해주고 결혼, 출산 지원금까지 다 챙겨드립니다. 자,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바로 스마트폰에서 여보야를 다운받아보세요. 압도적 재미 매불쇼는요. 대한 적십자사 마이보험 체크 100% 수제 돈가스 미단 푸드 셀프 결혼 중개 여보야와 함께합니다. 자, 그러면 뉴스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고등학교 사이다. 네, 실장님 반갑습니다. 준비 많이 했지? 그럼요. 중간에 끊지 마라. 여기서 제 준비는 입을 열지 않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북박이죠. 산이산이 곽수산이 선임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산이산이 곽수산입니다. 네, 우리 곽수산 선임기자님이 오늘 주무시느라 좀 늦게 오셨어요. 이렇게 주무시나. 아니, 좀 더 쉬시지. 그 뭘 또 나오셨어. 야, 날도 이렇게 추운데. 미담하고 쭉 들어갈라 했더니 후배 그냥 바로 쓱 깎아내려버리네. 미안. 뭐예요? 안 해. 해줘. 주차 모드로 전환합니다. 시작합니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NHK 여성 아나운서의 절규하는 호소가 SNS에서 칭찬을 많이 받고 있어요. 2011년만 해도
9점 몇 급의 지진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뉴스를 틀어보면 이마 지진가 오거나이트마스 이렇게 지금 네.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좀 차분한 맞습니다.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런 재난 때도 차분한 재난 방송을 한다라면서 그렇죠.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잖아요. 테레비 보지 네. 말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탑니다. 이렇게 이제 호소하듯이 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절박한 목소리에 사람들도 긴박한 상황을 바로 인지할 수 있었고 그만큼 또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일본 대신 때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때부터 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아나운서 분들도 실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일본에서 또 하나의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또 공항에서 일어났죠. 네, 지난 2일 오후 바로 지진 다음 날에 카네다 공항에서 일본 항공 여객기 한 대가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활주로에서 충돌했습니다. 이때 비행기에 불이 붙었죠. 해상보안청 항공기에 있던 6명 중에는 불행하게도 5명이 순전했지만 일본 항공 여객기에 있던 379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은 전혀 무사히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적이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 탈출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메가폰으로 패닉 컨트롤을 하면서 승객분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장의 지시 없이 승무원의 판단으로 빠른 판단으로 문을 열고 승객들을 바로바로 탈출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원이 밖으로 나온 거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가 18분이 걸렸고 영미권 언론에서도 이것을 기적의 18분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빠른 판단과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건 평소에도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항공업계에서는 기장이 탈출을 지시한 지 90초 이내에 승객 전원의 탈출을 요구하는 90초 룰이 있습니다. 항공기는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90초 이내에 탈출시키면 안전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생명이라는 얘기죠. 네. 물론 실제로는 탈출 자체는 5분 정도 걸렸지만 이렇게 90초 이내에 탈출시키는 거를 목표로 매년 모든 승무원분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도 그렇고 그 항공기 안에 여러 개의 비상구가 있는데 그 문을 다 열지 않은 것도 그 효과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승무원분들은 8곳의 비상구 중 3곳의 문만 열었습니다. 네, 항공기의 이제 전문가들은 위험한 문을 피해서 모든 문을 열지 말고 3곳으로만 탈출시키는 게 점이 컸다고 합니다. 또한 조종실과 일본에서의 사고 소식 준키 씨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백육순 좌회전입니다. 전방에 연속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290m 앞 왼쪽 도로입니다. 자, 드디어 검찰관 변상욱 검찰관장 패셔니스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더블로 이렇게. 예, 뭐 새 첫 시간이니까 점잖게 예의를 갖춰서 입었습니다. 예. 옷장이 이제 곧 바닥날 것 같은데 협찬 받으셔야 되겠는데. 아니 그 남성 정장복에서 협찬 안 합니까? 대단한데. 뭐 노리고는 있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죠. 자, 오늘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다루시겠죠? 뭐 앞에서 충분히 얘기를 다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평을 실었는데, 울산대. 300m 아이고, 미국 왼쪽 바다면서 도로입니다. 사랑이 이어서 하늘이 오타시아 멀고 차로입니다. 여기가 있구만. 직진 차로로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보시면 그때만 해도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가족이 왼쪽 통화하고 도로입니다. 병원과 병원에서 서로 연락을 해가면서 지하 차로입니다. 이렇게 신청하고 저런 신청을 어떻게 한 다음에 다
기업이 없으니까 목숨을 걸고 받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바쁘냐. 그거야. 그게 없냐고 지금 그걸 보고 보니까 그렇지만 기성언론도 하고 있어요. 기성언론도 문제가 있는데요. 다들 열심히 잘했고 문제가 없다는 게 맞아요. 문제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별일 아니어야 하는 건데 별일 있어야 되는데 왜 안 하는 거야 하면서 언론은 지금 꼬투리를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가 나와서 임상의 문제를 설명하면 결국 끝이지. 거기다 자꾸 정치적인 질문을 하려고 애를 쓰기라고 해도 상당히 보기 안쓰러웠습니다. 아무튼 이걸 트롤링이라고 합니다. 어떤 인물을 공격의 목표로 잡고 싫다는 거죠, 한마디로. 끌어내리고 밟고 싶은 집요한 공격. 언론의 그 포션이 우리나라에서 80%요. 더럽게 기사를 쏟아내고 이게 문제인 거죠. 결국 보시면 잠깐 저 뉴스도 나왔는데 뭐 다른 데서 보도가 더 안 되고 제목은 막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신도쿠소 부정부패를 갑자기 풀어내면서 부정부패의 최종점이라는 얘기는 뭐 어떻게 된 거야? 뭘 의미하려고 그렇게 뭐 잘됐다 아니면 뭐 응징당했다 이런 뜻인지 저에게 보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게 바로 정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제목들입니다. 자, 문제는 미디어 리터러시 중에 하나는 기사가 많이 나온 것도 있지만 안 나오고 있는 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만 TV조선이 고 이선길 씨의 유서라면서 막 공개했다가 소속사 쪽에서 고소하고 하겠다. 사실 아닌 걸로 밝혔어요. 미안하다는 허위입니다. 위약금이 많아서 미안하다 그냥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가 유서를 공개한 것은 허위였습니다라고 하는 사과를 하면서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사람 중에서 또 죽인 거죠. 기사를 삭제했는데 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언론사 요청에 의해 삭제된 기사입니다. 이렇게 큰 오보와 허위 보도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떤 언론들이 국민들한테 알리느냐 세봤습니다. 딱 7개입니다. 자, 이 언론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디스패치, 뉴스, 스포츠, 연예신문들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일반 언론은 다 한 번도 보도가 나오지 않는 TV조선이라. 아니 우리가 저지른 것도 많아서. 조선일보 강하세요가 자기들도 한 짓이 있으니까 이거. 아니 어떻게 대단히 심각한 어떤 정정기사하고 또 삭제 조치인데 이것을 일반 언론들은 하나도 안 쓰고 연예신문, 연예스포츠 신문들만 다루고 있는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연예스포츠 신문을 먼저 봐야 되니까 이런 문제까지 있습니다. 자, 또 언론들이 보도 안 하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라디오 인터내셔널에서 보도한 겁니다. 언론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적대감이 날이 서 있기 때문에 너무 기자들이 검열에 대한 두려움을 있다. 그 다음에 사기 의혹 스캔들에 대통령의 부인이 서 있다. 라고 하는 기사가 잇따라 실렸는데 그것을 보도한 한국의 언론은 딱 한두 밖에는 아직 못 찾아봤습니다. 더 있으면 이제 하나씩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서울의 소리만 이 내용을 보여주죠. 서울의 소리 한번 화면으로 잠깐 볼까요? 예, 그죠. 프랑스 언론 뭐 라디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오래된 중요한 언론인데 이거 딱 하나만 보도하고 아무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도하기 무서워해요. 무서워요? 무서워한다는 건 나중에 제가 입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는 그래도 열심히 보도하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스트레스는 해소하고 와야 된다. 이거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이 의혹에다가 스캔들 그다음에 게이트 차원의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스트레스라고 살짝 그의 세심함. 이번엔 동아일보의 세심함을 보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죠. 예, 요거와 무슨 차이일까요? 김건희 특검을 잘랐구나. 예, 김건희 특검을 어떻게든 안 내보내려고. 예. 하다 보니까 좀 어정쩡하게 편집됐습니다. 그 사진이. 좀 시원스럽게 나오지 않고. 근데 동아일보의
아카이브에 들어가면 사진첩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저렇게 보도 사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쫄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도 참 면을 아끼느라고 압축시켰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심리를 건들까봐 애씁니다. 애써 저렇게 애를 쓰는군요. 그 다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슈들. KT 전무상무 부사장의 검사 출신 연이. 저런 일도 벌어지는군요. 기왕이면 검사. 근데 경공 스텝 중에도 뭐 검사 출신을 한 명 영입을 할까요? 우리 없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검사장 출신으로 검사장 출신 PD 하나 뽑아야 되겠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보시면 매일신문. 그래도 저쪽도 보수적인 언론인데도 불구하고 기사를 쓰고 이렇게 부끄러운 정보는 처음이다 라고 기자들이 내용은 뭐 저런 내용들입니다. 지역 정치인 경제인 비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또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기자협회를 지금 기자협회본을 보시면 거기에 요즘 내가 얼마나 정부 또는 정치 권력의 고소 고발에 떠밀려서 자기 검열에 막 시달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백 기사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저겁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기자 개인을 고발한 이후에 미리 접촉한 취재원들마저 연락을 끊더라. 대통령실에서 고발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취재원들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때 보도했던 이제 뉴스토마토나 뉴스타파나 다 마찬가지. UPI 뉴스 기자나 이 경찰 조사 받고 검찰 조사 기다린다는 거 아닙니까? 2년 2개월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기자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당해도 그 일반 기자들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제가 작년에 몇 개 당했게요. 작년에만 2자리 숫자인데 그 얘기라고 다 야단을 맞습니다만은 그 중에는 정말 열심히 쓰느라 고통당하는 기자들도 있다는 걸. 주변에서 저런 일 당하면 그 옆에 있는 기자들이 못 쓰죠. 보고 있으면 못 쓰죠. 못 쓰죠. 그 다음에 간부들과 회사 주변 동료들도 너 때문에 우리 회사도 압수수색당하니 저는 편견 실시 이런 것들로 그러면 저한테 와야 되는데 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견디시죠? 한 마디 조금만 살짝 모른 척만 되거든요. 짝만 와도 걸리진 않으니까 하면서 자꾸 오는데 모두가 살짝 오는데 모두가 살짝 오면 많이 가는 사람은 근데 저렇게 자기가 뻔히 알면서도 외면하잖아요. 그럼 자기한테 상처가 돼요. 자기한테 허전하지 않잖아요. 나란 인간 전두환 전 대통령님으로 부르자고 KBS에서 스스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아니 국민을 보면서 KBS 나오는 겁니다. 저는 저 스스로 자기 전을 찾으십시오. 점수 좋습니다. 자 입장! 배우시게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너무 맛있어. 자, 황교익 마스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까? 유대한 기자 김정수 기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또 앵커께서 먹을 거 있다고 해서 왔어요. 머리는 아니야. 도움 넣는 거 되는데 이게 먹을 게 있다고 해서 왔어는 어제 이 요리는 처음 우리 그 김정수 기자 가져와서 먹어봤거든요. 테스트 하려고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이게 진짜. 좌회전입니다. 공산 초일 시도거든요. 자, 왜 소유협회 이걸 같이 미국에서 돼지국밥이 아주 히트를 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연말에 미국 언론에서 돼지국밥을 했던 거라고. 그래서 돼지국밥을 한번 해볼까 이랬는데 사실 돼지만 가지고는 국물이 약해요. 그래서 돼지에다가 소를 더하는 방식의 이런 걸 한번 해보자. 근데 사실 이게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소하고 돼지 같이 넣는 게? 저는 처음 봤는데. 그 돼지국밥이라고 팔면서 소국물을 갖다가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파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걸 먹어보고 이게 그냥 돼지국물이겠거니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 먹을 수 있게. 저도요. 아시는 분들은 그 안에 소고기 국물이 들어갔다라는 거를 그 밀양에 있는 아주 유명한 식당도 거기에 소고기 국물에다가 돼지고기를 말아서 씁니다.
국밥입니다. 이름은 돼지국밥이거든요. 그러니까 돼지 돈탄 국물이 잘 나오려면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연구가 필요한데 사실 우리 경공 이 시간은 그렇게 하는 걸 원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돼지국밥에 대한 일종의 이제 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아마 처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가 기여한 돼지국밥이에요. 근데 그 맛이 진짜 진국이에요. 그 돼지고기로 국물을 내면, 그러니까 국물을 푹 넣고 이렇게 삶으면 고기는 맛있어져요. 근데 국물이 좀 약해요. 근데 소는 푹 끓일수록 국물이 더 맛있어져요. 그렇죠. 고기는 점점 죽어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이 장점되는 부분을 이렇게 결합시키는 방식이 자, 제일이라고 만드는 방법은 보시겠네요. 야간이와 목적지가 있는 양지 1대1 비율로 2, 3인분 끓는 고기 2덩어리를 넣고 우리 요리의 특징 아니죠? 단순할 것. 그렇지. 후추도 끝이야, 후추도. 고기는 살짝 식혔다가 떠는 게 모양이 좋죠. 그 양지 같은 경우는 이제 퍽퍽하기 때문에 고깃살 직각 방향으로 최대한 얇게, 그래야 국물에 잘 젖어들고 지금 드시는 그런 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고기 그냥 바로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네. 식어도 근데 여기서 저 썬 거를 한번 국물에 다시 넣어서 10분 정도 익으면 토렴하듯이. 그렇죠. 저기다가 이제 밥을 말면 국밥이 되는 거예요. 돼지국밥이라도 해도 되고요. 소스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고기는 국물의 맛을 많이 내주기 때문에 고기의 맛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소고기를 찍어 먹는 용도로 소스를 간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저 국물을 차갑게 식혀가지고